나는 김철수, 올해 72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젊을 적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사판으로 향했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벽돌을 나르고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렸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뿌듯했다.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 아내 순자는 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다.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잡채라도 넣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동료들이 밖에서 사 먹는 라면이나 김밥을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였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딸 미선이의 교육비와 용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20년을 일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을 모았다. 은행 통장의 숫자가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 좀 나아지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도시 외곽의 개발이 예정된 땅이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허허벌판을 왜 사느냐고 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언젠가는 도시가 확장될 것이고 그 땅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20년간 모은 돈 전부를 털어 그 땅을 샀다. 5,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몇 년 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보, 우리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간대. 순자가 신문을 들고 뛰어오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 땅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기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지금은 평당 300만 원 정도다. 5,000평이니까 계산해보면 15억 정도의 가치다. 주변 사람들은 대단하다,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했다. 나 역시 자부심을 느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한 재산을 일군 것이 뿌듯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땅은 딸 미선이와 사위 준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아니,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딸 미선이는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다. 사위 준호도 성실해 보였고 나를 잘 대해주었다. 결혼식 때는 정말 행복했다.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세상 일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었다. 5년 전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게 마지막 말이 되었다. 병원에 실려가서 3일 만에 눈을 감았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보내야 했다. 장례식 때 미선이와 준호가 와서 도와주었지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바빴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은 텅 비어버렸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도 딸이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다. 처음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속이 쓰리고 아파왔다.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도 제법 크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큰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암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술,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고 수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었다. 150억짜리 땅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땅을 팔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라 매매가 제한되어 있었고 설령 팔 수 있다 해도 그런 큰 거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당장 5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자식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 미선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빠가 이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비가 좀 부족하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긴 침묵 후에 미선이의 대답이 들려왔다. 아버지, 저희도 요즘 여유가 없어요. 이번 달에도 카드값에 대출금 갚아야 하고, 준호 오빠 회사도 요즘 어렵다고 하고,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목이 메었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가장 절실할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됐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속은 이미 깊게 무너져 있었다. 내가 15억짜리 땅 주인인데 수술비 500만 원을 딸에게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다. 그보다 더 서글픈 것은 딸이 거절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젊은 부부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정말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 적금을 해약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며칠 뒤 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딸의 SNS에 들어가게 되었다. 평소에 SNS를 잘하지 않아서 서툴렀는데 그만 딸의 계정을 보게 된 것이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 사진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이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 스위스의 산악지대에서 와인을 들고 건배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 속에 낯선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글귀를 보니 준호의 어머니, 즉 사위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 모시고 떠난 유럽 효도 여행, 3주간 3천만 원 투자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효도 여행,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나는 한동안 숨을 고를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내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고 하던 그 입에서 시어머니, 유럽 여행에는 3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자랑이 흘러나오다니. 3천만 원. 내가 부탁한 500만 원의 60배에 달하는 돈이었다. 더 기가 막힌 건 투자라는 표현이었다. 자기 친아버지 수술비는 부담이지만 시어머니 여행비는 투자라니. 사진들을 더 보니 화가 치밀었다.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 5성 호텔에서의 조식 뷔페, 명품 쇼핑몰에서의 쇼핑 인증샷까지. 모든 것이 호화로웠다. 3주 동안 정말 꿈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역시 부모님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겠어요. 이 글을 보는 순간 나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부모님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라고? 그럼 나는 죽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정말로 딸에게는 돈이 없었던 걸까? 아니다. 3천만 원을 여행에 쓸 수 있는 형편이면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왜 거절했을까? 단순히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서였을까? 더 생각해보니 화가 더욱 치밀었다. 시어머니와는 3주간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친아버지와는 식사 한 번 하자고 하지도 않았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정도였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딸이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항상 사위와 함께 올 때만 왔고 그마저도 1년에 서너 번 정도였다. 그런데 시어머니와는 3주간이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깝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다른 SNS 게시물들이었다. 시어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는 모습, 시어머니 건강검진에 함께 가는 사진까지. 정말로 친딸처럼 모시고 있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이들에게 버림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50년 넘게 딸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인생이 순간 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딸을 키웠다. 대학교 등록금, 용돈,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준비금까지 내가 아끼고 절약하며 모든 걸 딸에게 쏟아부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500만 원도 아까워한다니. 더욱 분개했던 것은 SNS의 댓글들이었다. 와, 효부네요. 시어머니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야겠어요. 부럽다. 역시 효도는 살아계실 때 멋져요. 모든 사람들이 딸과 사위를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친아버지는 병원에서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정말 내 가족일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재산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15억짜리 땅을 왜 그들에게 물려줘야 하나?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나를 외면한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 없다. 전혀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변호사 이정민을 찾아갔다. 그는 나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정민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네.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내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딸의 냉대, SNS에서 본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내가 느낀 배신감까지. 이정민 변호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말 마음 아프셨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상속 계획을 전부 바꾸고 싶네. 딸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거고 남은 건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겠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신 건가요? 한 번 더 딸분과 대화해 보시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은 정해졌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위해 쓰고 싶다. 이정민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고 재산 관리 계획도 바꾸시는 거네요. 다만 땅이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이라 바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하면 되나? 우선 유언장부터 작성하시고 땅의 일부라도 분할해서 처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전체를 매각해서 기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딸이 모르게 해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게.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딸과 이런 식으로 관계가 틀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호구가 되어 살 수는 없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재산 관리 계획을 바꾼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선 건강부터 챙겼다. 적금을 해약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 동안 좋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았다. 500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내 돈으로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당연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가 깨끗하게 제거됐고 다른 곳으로 전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태어난 후에는 집을 새로 꾸몄다. 오래된 가구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꿨다. 아내가 없어진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때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새 소파, 새 침대, 새 식탁.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니까 기분도 좋아졌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다. 스마트폰도 최신 모델로 바꿨고 태블릿 PC도 샀다.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웠지만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들으며 차근차근 배웠다.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워서였다. 70평생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의외로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지만 몇 달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술은 잘 되셨어요? 응, 잘 됐어. 이제 괜찮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빠, 저희가 이번에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빠 땅에서 조금만 떼어서 팔아주실 수 있을까요? 또 땅 이야기였다. 내가 수술 받을 때는 500만 원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 땅을 팔아서 자기들 땅을 사겠다고 한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어치 정도요. 아빠 땅이 워낙 크니까 조금만 떼어내면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5천만 원. 내가 부탁했던 수술비의 10배였다. 미선아, 아빠가 너에게 수술비 도움 요청했을 때 기억나니? 네.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요. 지금은 준호 오빠 회사 상황도 좀 나아지고. 그래. 그런데 그때 너희는 시어머니랑 유럽 여행 갔었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빠, 그건 3천만 원 들여서 3주간 유럽 여행 갔으면서 친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고 했지?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 그때는 정말 됐다. 이제 아빠는 너희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각자 살자. 그리고 내 땅은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사위 한 달 후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왔다. 전화로 여러 번 연락했지만 내가 받지 않자 직접 온 것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위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빠,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걱정됐잖아요. 딸 미선이도 불만스러워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나를 걱정한다고? 언제? 아빠, 왜 이러세요? 갑자기 말도. 미선아, 너희는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잖아. 그럼 나도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지.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내가 수술할 때 왜 안 도와줬지? 그리고 왜 내 어머니는 시어머니랑만 여행을 다니지?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상황이. 상황? 3천만 원짜리 여행을 갈 상황에서 500만 원이 없다고? 미선이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라도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희가 땅 사려고 내 땅 팔아달라고? 그때는 500만 원도 없다더니.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나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라. 서류를 보던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빠,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내 재산은 너희에게 상속하지 않을 거다. 아버님, 준호가 놀라며 일어섰다. 내가 죽으면 이 땅과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될 거야. 너희가 받을 건 하나도 없어.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다. 아빠,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도 너희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었지.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 이후로 딸과 사위는 여러 번 찾아왔다. 때로는 울면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땅의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부 구역은 거래가 가능해졌고 그 돈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장학재단에 기부를 시작했다. 또 일부는 홀몸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에도 기부했다.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부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아동센터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나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다.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들이 있지만 정작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같은 처지의 박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김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딸과 함께 보냈던 시간보다 훨씬 따뜻했다. 진심 어린 대화와 웃음이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었다. 1년 후 나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다. 우선 여행이었다. 아내와 함께 가려고 계획만 세우고 못 갔던 곳들을 혼자 가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제주도에 갔다. 50년 만에 제주도 여행이었다. 젊을 때 신혼여행으로 갔던 이후 처음이었다. 렌터카를 빌려 섬 전체를 둘러보았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주상절리대. 모든 곳이 새롭고 아름다웠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부산에 갔다.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었지만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그래도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해운대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 설악산에 갔다. 단풍이 절정일 때였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싶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있었고 젊은 배낭 여행자들도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자유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자 내 땅의 가치는 조금 더 올랐다. 이제는 평당 350만 원 정도였다. 전체로 치면 17억 정도의 가치였다.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이제 땅을 본격적으로 처분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가격이 더 오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각 가능합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할 때가 됐군. 나는 땅을 단계적으로 매각해서 체계적인 기부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체 재산의 70%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장학재단,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 등에 나누어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30%는 내 노후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첫 번째 기부로 지역 아동센터에 3억을 기부했다. 그 돈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식에 참석했을 때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두 번째로는 장학재단에 4억을 기부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다. 땅을 팔고 기부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딸과 사위는 더욱 필사적으로 연락해왔다. 어느 날은 문자로 아빠 15억이나 되는 돈을 왜 남에게 주세요? 그래도 혈육인 저희에게 라고 했고 어느 날은 아빠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요라고 했다. 심지어 사위의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제가 며느리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미선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3천만 원짜리 여행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는 제가 아프다고 해서 미선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다.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생일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다. 78번째 생일이었다.
아내도 없고 딸과도 연이 끊어진 상태에서 맞는 생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동센터 아이들과 복지관 어르신들이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네주었다. 철수 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복지관 친구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다. 5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까지 다양한 봉사를 했다. 특히 아동센터에서의 봉사가 가장 보람 있었다. 부모 없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7살 지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 수연이가 말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내 딸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이 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정말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인형이 제일 예뻐요. 6살 아린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이 책 읽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민준이가 말했다. 그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걸었다.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90세까지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그동안 땅을 단계적으로 매각해서 총 12억 원의 기부를 완료했다. 이제 남은 건 내 생활비와 치료비로 쓸 5억 원 정도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기부한 돈으로 개선된 아동센터에는 김철수 후원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장학재단에서는 매년 3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2억을 다 기부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아빠 딸인데 한 푼도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7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다. 미선아, 너무 늦었다. 아빠, 내가 너를 필요로 했을 때는 너는 없었지. 50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시어머니와는 3천만 원짜리 여행을 갔잖아. 아빠, 그때는 정말. 이제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진짜 필요한 곳에 내 재산을 썼어. 그래도 저는 아빠 딸인데. 딸이 아버지 수술비를 거절하나? 딸이 아버지보다 시어머니를 더 챙기나?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아, 이제 각자 살자. 너도 내 가족이 있고 나도 내 가족이 있어. 아빠의 가족이 누구예요? 저희 말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센터 아이들, 복지관 어르신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지금 나는 80세가 되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딸과는 7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 오히려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매일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제는 그 아이들 중에 대학생이 된 아이들도 있다. 내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이 가끔 찾아와서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인사할 때면 정말 뿌듯하다. 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서로 아플 때는 병원에 같이 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한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다. 작년에는 봉사활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시민이라는 상을 받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다. 최근에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해왔다. 나의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왜 15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족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셨나요? PD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후회는 안 하시나요? 전혀요. 오히려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의미 있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함께 기부 활동을 하기도 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이다. 지금도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김철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아동센터로 향한다. 나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80세에 찾은 진정한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평생 모은 15억의 땅은 이제 많은 아이들의 꿈이 되었고 어려운 학생들의 희망이 되었으며 외로운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금의 내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고 싶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진정한 분은 나눌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